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이 진행한 AR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8.5%의 지지율로 34.2%를 얻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추월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 혁신 기업을 만나 규제 혁신 등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깡통 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는 반사회적 범죄를 규정하고 부동산 사기에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선대위 쇄신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침 일찍 출근길 시민 인사에 나서며 새 출발을 알리고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는 신도시 재개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의총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순직했습니다. 지난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1명이 숨진 지 불과 반년 만에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되면서 안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 붓는 주세도 대선이 끝난 4월부터 인상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각국의 기업들은 탄소 감축 등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로봇 관련 제품들의 진화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MBN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이틀간 16차 ARS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지만 7주 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8.5%,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4.2%로 4.3%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2.2%였습니다. 최근 2달간 윤 후보는 10%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이 후보는 5%포인트가량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끝에 7주 만에 오차 범위 내 골든크로스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안 후보는 20대에서 28.6%로 1위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권 유지론과 교체론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36.5%,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응답은 50.3%로 교체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정권 교체 요구는 60.8%에 달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걸로 풀이됩니다. 후보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이 후보는 정권 유지 여론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 윤 후보는 교체 여론을 흡수하지 못한 채 안 후보가 일정 부분 가져간 모양새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9.1%, 국민의힘 34.7%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고 국민의당은 10.1%였습니다. 거대 양당이 후보를 따라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안 후보의 상승세를 입은 국민의당이 올해 MBN 조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는 누가 적합할까도 물어봤습니다. 여기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죠. 국민의힘 선대위 논란은 누구 책임일까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탓이 크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적합도를 물어보니 32.7%가 윤 후보를, 43.5%는 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정권 교체 지지층에선 윤 후보 지지율이 55.2%, 안 후보 36.5%였지만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층에선 윤 후보 9.5%, 안 후보 51%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선 경쟁력이 더 높은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윤 후보 35.8%, 안 후보 43.3%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논란, 특히 부인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반사이익을 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논란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2.6%가 윤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이준석 대표 25.5%,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5.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후보 33.4%, 이 대표 44.8%로 이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교체층에서도 이 대표 책임이라는 지적이 44%로 윤 후보 책임 33.9%를 앞섰습니다. 반면 2030 세대에선 윤 후보 책임론이 각각 63.4%, 66%에 달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전문이죠. 정치부 서남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3주 만에 여론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동안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조사가 지난달 16일에 있었으니까요. 그 조사 발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 악재가 많이 이어졌었죠. 부인 김건희 씨 사과에 이어서 선대위 파행이 이어지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그 여파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이 역전되고 그 틈새를 안철수 후보가 치고 들어오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례 조사 지지율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소폭 상승, 윤석열 후보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눈에 띄는 거는요.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 하락세입니다. 20대 지지율이 이재명 24.3, 윤석열 18.6으로 나왔는데 윤 후보는 3주 전 조사 때는 34.4%였습니다. 60대에서도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때에 비해서 10.6%포인트 하락한 49.9%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자 대결을 우선 살펴봤더니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젊은 층의 지지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20대에선 지난 3주 전 조사 때에 5.6%에 비해서 23%포인트나 올라가면서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고요. 30대에서는 15%를 얻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지지층 일부가 안 후보로 이동한 것 같고요. 최근 윤석열, 이준석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단일화에서는 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예.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그 역선택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보니까 역선택이 상당 부분 들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군요. 사자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 2.4%에 불과했는데요.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 시 후보 경쟁력을 물어봤을 땐 민주당 지지층의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4.9%까지 치솟았습니다. 와우, 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무려 51.1%가 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단일화 후보 경쟁력 그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겼지만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으로만 이렇게 한정했을 땐 또 바뀐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2.3%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29.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여전히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안 후보가 얻은 29.1% 또한 적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응답자의 55.6%는 윤 후보를 지지했지만 안 후보 또한 34.8%나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난맥상을 통해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부재 문제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안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민주당 텃밭이죠. 호남 지역 네.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자 대결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 보니까 아직 60%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19%, 안철수 후보가 7.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한 야권 후보에 대한 한정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호남에서 윤 후보는 10%대인 반면에
안 후보는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과거에 안 후보가 이끌었던 국민의당, 호남을 휩쓸었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긴장해야 할 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비전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이 후보와 손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도 이러한 호남 민심을 고려한 행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선한빛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혁신 기업들을 만나 기업 활동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요. 부동산 사기 근절 공약도 발표했는데 일명 깡통 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CES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는 기업인과 무역인의 공로가 가장 컸다며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이제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되겠죠. 이후 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정부와 시장이 충돌하면 둘 다 망하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평가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 저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한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근절 공약도 발표했는데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자 3분의 2가 청년 세대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해 소방 공무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이 후보는 내일 현장 조문을 갈 예정입니다. MB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선대위 쇄신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연수 문제 그 1번을 풀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길에 시민 인사를 한 거죠. 당 핵심 인사 인선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때문에 이를 두고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와 크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출근길 새해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연습 문제에 전격적으로 응한 건데 윤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우리 지하철역에서 시민들 또 추운 날 바쁘게 일터로 가시는 분들 한번 뵙는 게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네. 출근길 인사로 새 출발을 알린 윤 후보는 곧바로 정책 행보로 전환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신도시 재개발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최고위를 거쳐 사무총장의 권영세 의원, 정책본부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상황실장의 윤재옥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이유로 이철규 의원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후보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 상정 권한을 내세운 이 대표와 당무 우선권을 주장한 윤 후보가 독서를 퍼부으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온종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총장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하는 등 의원들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 내용 어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쯤 전 이준석 대표가 의원들의 대표 퇴진안 결의가 있고 나서 의총장을 찾아 공개 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된 건데요. 이 대표는 현재 선대위 그리고 당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젊은 세대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본질은 이준석의 사과와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대위를 개혁하라 라는 말 외에 언론에 나가서 당 안의 일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대표는 30분간 이어지는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목소리가 잠기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연습 문제라는 어제 발언은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종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의원총회는 당초 선대위 쇄신 발표 뒤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자신부터 바뀌겠다 이렇게 다짐하자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윤 후보가 퇴장하고 비공개로 전환되자 의원총회는 바로 이준석 대표 성토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보와 선대위를 비판했고 오늘 최고위 등에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자 사퇴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청년 꼰대 되지 마라. 두 가지 경고가 제 오전 발언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소수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 결의안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치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군이 되는 거다. 후보에게 적군이 되는 거다. 네, 이 대표가 의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만큼 오늘 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으로 이탈한 국민의힘 2030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껏 고무된 모습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응원의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지지율보다 몇 배나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설을 의식한 듯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달라며 자력 대선 승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정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안 후보의 상승세 요인으로 국민의힘 내용으로 이탈한 2030 지지층이 옮겨간 점을 꼽았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와의 어떤 갈등 이런 등등이 보이기 때문에 2030이 지금 빠져나와가지고서 사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자당 후보 당선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가 포퓰리즘 비판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나친 공세라고 응수했습니다. 과거 국회 입법정책처와 조사처로부터 이 공약은 현실화 불가능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등 이 탈모 공약이 화제가 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그럼 복제약 값을 낮추겠다며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도 2025년에 재정이 고갈될 위기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는 이 후보가 지나친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그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개인 의견이라 단서를 달면서도 건보 재정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남국, 김윤덕, 박주민 의원 등이 자신의 탈모를 인증하는 글을 올렸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화제가 된 데 따라 힘받은 민주당이 정책 개발에 나선 겁니다. 다만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안은 2년여 전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등 여러 기관에서 검토 후 반려되었던 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예산정책처랑 국회에 입법조사처. 그래서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건보 적용이 아닌 탈모약 동일 성분인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경쟁에 동참해 관련주가 연이틀 급등세로 나타나는 등 대선 후보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살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나란히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유튜브 그 프로그램 있죠. 그 무슨 3프로 TV인가요? 그게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3프로 TV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3프로 TV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도 3프로 TV 저보고 그 며칠 전에 그 출연을 좀 하라고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저게 아마 12월 말쯤 그 성탄절 그쯤에서 방송됐던 것 같은데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후보가 자기 일정도 제대로 몰랐고 자기가 가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성향의 곳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선대위 개편의 계기가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선대위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3프로 TV를 꼽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네, 윤 후보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출연했다가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으니 후보에 대한 그립을 세게 잡으려다가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신지혜 전 새시대준비위 수석부위원장 영입도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청년 간담회에 스피커폰으로만 참여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폰성렬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오늘 다시 청년들과 만났다고요? 사과했습니까 그럼? 네, 사과는 했는데요. 먼저 스피커폰으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는데 그 부분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당사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 청년 얘기 듣겠다는 후보 아닌 후보가 직접? 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게 많았다. 네, 하지만 청년들은 거친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는 이준석 대표 탄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을 내팽개치고서는 선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후보님이 그걸 가서 말리셔야 될 것 같아요. 윤 후보는 앞으로 청년 관련 행사는 모두 청년들에게 맡기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뭐 청년들의 저런 뭐 얘기를 들을지는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어제 냈던 그 숙제 과제 하나는 한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는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줬다고 밝혔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아침 즉각 연습 문제 중 하나인 출근길 지하철 인사에 나선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조언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제안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건 뭐. 이제 남은 연습 문제는 젠더 게임 특위 설치, 플랫폼 노동 체험인데 과연 윤 후보가 계속 과제를 수행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최대 30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었죠. 기자들은 연일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그다음에 정부가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한 뒤 여력이 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결국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화수분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백계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음속의 5배가량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700km 멀리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 목표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좌우로 변칙 기동도 가능한 미사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원뿔 모양의 탄두부가 눈에 띄는데 조선중앙TV 등 매체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초기 발사각의 120km를 측면 기동해 7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부문에서의 연이은 시험 성공은 방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 전략 무력의 현대화 과업을 다그치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와 좌우 변칙 기동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로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시험 발사된 사거리 200km 마하 3의 화성 8형에 대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개발 초기 단계로 보이며 아직 단거리 같은 경우에 마하 10 정도, ICBM 같은 경우는 마하 20까지 정도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기동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우리 군은 속도와 사거리 등 재원에 대해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한미 정보 자산으로 탐지되고 대응 가능하며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반면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불을 잡고 나서 인명 피해가 없는지 수색을 하러 들어간 건데 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냉동창고는 1년 전에도 작업 발판이 무너져서 작업자 3명이 숨졌던 곳입니다. 윤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건물이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어젯밤 11시 46분쯤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7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6시 30분쯤 큰 불을 정리하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사그라졌던 불씨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인근 5개 소방서 소방력이 동원되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8시에 출근해요. 그 아침에는 이렇게 날아갈 정도. 이게 연기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막 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 과정에서
연기가 자욱한 건물로 들어간 소방관 5명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나머지 3명의 소방관은 수색 3시간여 만에 2층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익명 검색 및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고립된 걸로. 불은 전체 면적 2,000여 제곱미터인 7층짜리 창고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당시 1층에서는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근로자 5명은 화재 초기에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다량의 보온재와 산소통, LPG 가스통 등이 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공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참사가 발생한 냉동창고에선 1년 전에도 콘크리트 상판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지난해 6월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두 화재 모두 잔불을 정리하다 불길이 재확산했거든요. 이번에 순직한 소방관 중에는 임용된 지 9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큰 불길은 발생 3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잔불 정리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평택 화재 역시 잔불을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소방관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으로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지만 불씨가 다시 확산하기 직전 투입됐다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불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면 공기가 들어가 다시 불이 붙을 위험성이 있지만 혹시 모를 인명수색을 위해 즉시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소방관들은 하소연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산소가 유입되는 수도 있고 열이 축적이 되면서 다시 또 살아나는 수도 있고 사람이 안에 갇혀 있었다고 가정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전문가들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과 싸우면서 국민들을 화재로부터 구출하는 게 소방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무리한 작전을 필 수도 있어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에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순직한 소방관 중 한 대원은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대원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되면서 1차 진화 후 시차를 두고 진압하는 등 소방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어제 충남 홍성에 있는 중학교에서 전기공사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숨졌습니다. 2만 2천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에 혼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옥상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둘러진 변전실 앞에 소방대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외부 전기공사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이 2만 2천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에 감전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단전 조치가 이루어진 뒤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시작한 건 아니고 확인하다가. 숨진 남성은 학교에서 발주한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인데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으로 지난 3일 채용됐습니다. 사고 당일 전선을 놓는 틀을 만드는 트레이 작업에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투입됐는데 작업을 하던 중 홀로 변전실에 들어갔습니다. 변전실을 옮기는 공사를 하기 전 내부 폐유 처리를 위해 설비에 있는 고유 번호 등이 적힌 명판에 사진을 찍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평소 변전실은 출입이 통제돼 왔는데 남성이 학교 측의 비밀번호를 물어 출입하기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안전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은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위법 여부들은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에 대한 작업 중지를 내리고 숨진 남성과 함께 일한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의료용 테이프 흔적.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조선중앙TV가 지난주에 열린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의 오른쪽 뒤통수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일각에선 머리를 밀고 패치나 의료용 테이프를 붙였던 흔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살이 많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번 공개된 영상도 건강 이상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흔적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도 저 비슷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강습회에서 뒷목에 파스를 붙인 채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상처로 보이는 거뭇한 흉터도 발견되면서 종기 제거 등 모종의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정보원은 패치는 며칠 만에 제거됐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20kg 이상 살도 뺐다 그러고 꾸준히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되니까 저런 패치도 또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려견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가 설산에서 조난당한 주인을 구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있고 그 위에서 반려견이 남성을 지키듯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아유. 지난 1일 크로아티아 발레비트 산에서 등산객들이 미끄러져 150m가량을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때 생후 8개월 된 알래스카 말라뮤트도 주인과 함께 굴러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다리가 골절되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반려견이 주인을 끌어안고 약 13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산이 해발 1,800m나 됐는데 긴 시간 동안 체온을 나눈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정말 껌딱지처럼 주인한테 붙어 있는데 귀엽기도 하면서 또 고맙기도 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타조가 진짜로 차와 경주한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눈을 의심할 수도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 대뜸 타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트럭과 승용차들이 쌩쌩 달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뒤에서 차가 쫓아오자 차선을 변경해 피해주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타조가 저기 왜 있는 겁니까? 그것도 위험하게 고속도로에서. 네, 이곳은 중국 텐진시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타조들을 트럭에 태워 지저욱으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타조가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타조를 잘 잡아서 사고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달리는 모습이 귀엽긴 하지만 충돌하면은 타조뿐 아니라 사람도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뭐가 찍혔습니까? 네, 지도 앱에서 길거리 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로드뷰 기능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있죠. 이 기능 때문에 타로크 숨어 지내던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원이 2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구글맵에 찍힌 한 장면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과일 가게 앞에 남성 2명이 서 있습니다. 팔을 뻗어 건물에 기대고 있는 이 남성, 알고 보니 이탈리아 경찰이 찾던 수배범이었습니다. 시칠리아 마피아 스티다의 조직원 감미노라는 남성인데 지난 2002년에 살인과 마약 밀매죄로 복역하다 탈옥하고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단서가 잡히면 인상착의를 하고 그다음에 CCTV 추적 등을 통해서 범인을 잡는데 수사관이 이걸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네, 경찰이 수년간 행적을 추적하다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갈라파가르 지역에 간 것까지는 알아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보니까 구글맵 스트리트뷰로 훑어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닮은 남성을 발견한 겁니다. 와. 혹시나 해서 근처 레스토랑 홈페이지를 뒤졌는데 감민호가 셰프로 소개돼 있었고 바로 붙잡았다고 하네요. 야, 운도 좋았지만 진짜 대단한 눈썰미입니다. 스트리트뷰가 이렇게도 또 쓰이네요. 마지막 이야기 보겠습니다. 생년월일 갈린 쌍둥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특이하게 생년월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새해가 걸쳐 있었기 때문인데요. 밤 11시 45분 첫째 아들 안토니오 트루이오가 태어났고 둘째 딸 아일린 요란다가 해가 바뀐 1월 1일 0시에 태어나면서 생년월일이 갈린 겁니다. 예. I mean, when they're older, they want to, celebrate their birthdays like different years. That's up to them. But right now that they're small and they're with me, they're gonna celebrate their birthday together.
병원에 따르면 쌍둥이가 각각 다른 해에 태어날 확률은 2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5분 차이로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살 터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네요.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 돈 1,80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 증여한 자기 건물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건물이 아내 이름으로 바뀌었으니 이 건물을 통한 추징은 힘들게 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횡령한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아내에게 증여한 건물에 숨어있던 이 씨는 어젯밤 압수수색하던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소유하다 지난달 아내에게 증여했는데 경찰은 이 건물에서 금괴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빼돌린 회사 돈으로 산 금괴 851개 가운데 절반가량을 회수하고 25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도 동결했습니다. 또 이 씨를 상대로 나머지 금괴의 행방과 함께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구매한 금괴 외에 부동산 차명 매입 정황을 잡고 압수나 몰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맞으면은 보통은 압수하거나 이제 몰수 추징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1,500억 원 정도 회수가 가능하고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횡령의 사내 윗손 개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횡령범은 잡혔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 모두 현금 상환을 해야 하거든요.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토론방입니다. 대출 연장도 안 해준다고 한다며 만기가 도래하면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담보대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증권사 대부분은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주들에게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대출이 나갈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고 문자 공지는 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별개로 대출금 회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맞닥뜨린 겁니다.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며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이 담겨있는 펀드 77개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회사 측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부실공지나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3분기 재무정보의 경우에 부실하게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보호나 소액주주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어제 낮에 탈선한 KTX 산천 열차로 인해 오늘 아침에서야 KTX 운행은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충돌로 바퀴가 빠졌다는 발표와 달리 사고 지점 3km 전 지점에서 열차 바퀴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외부 충돌이 아니라 자체 결함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박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 산천열차 선로 이탈 사고.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다쳤고 120편 열차가 지연된 끝에 오늘 오전에야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터널 구조물이 떨어지며 충격으로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교통부의 현장 조사 결과 탈선한 차량의 바퀴가 3km가량 전인 5탄 터널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시속 300km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멈출 때까지 약 3km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퀴가 빠져 비상제동이 걸렸고 열차가 멈추다 탈선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KTX 열차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TX 대차는 일체형이거든요. 하나로 돼 있어서 그 자체만 그렇게 분리될 수는 없거든요. 바퀴가 다른 요인으로 해서 부러진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규명이 되겠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빠진 열차 바퀴와 현장 주변 선로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오후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코드 인증이 되지 않아 애먹은 분들 많죠. 손님들의 QR코드 인증에 사용하는 시설용 전자출입 명부가 작동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 효과가 확실히 크다 하면서도 유행 상황이 호전되면 완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게 아예 안 열려요. 오늘 오후 2시 반쯤 식당과 카페 곳곳에서 시설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기 위한 앱이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문자들의 QR코드를 찍을 수 없다 보니 안심코를 이용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수기 명부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오류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잘 됐는데 다른 데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또 손님 오셨는데 방역 패스를 둘러싼 반발과 잦은 서버 오류에도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 효과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4,000명대로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 수가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오는 등 유행이 감소세로 바뀐 건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의 거리 두기보다도 방역 패스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유행 상황이 나아지면 거리 두기를 해제하고 위험도가 낮은 학원, 영화관, 독서실 등부터 방역 패스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서도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 처분이 나왔음에도 전혀 무시를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옥죄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강도 높은 압력밖에 안 되는 거죠. 방역 당국과 자영업자들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식당과 카페 등 17종 시설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법원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CES 하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을 뽐내는 자리로 유명하죠.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친환경이라는 미래 가치에 주목한 기업이 늘었다고 하네요. 또 자동차와 로봇의 결합 등 산업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개막한 CES 현장을 민경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화려하게 전시된 첨단 기기들 사이로 푸른 숲이 펼쳐집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담은 ICT 전시관입니다. 넷제로를 향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트너사들과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는지를 좀 특정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좀 엮어보려고 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드론과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건설 중장비, 고기와 똑같은 맛을 내는 식물성 대체육 등 많은 기업들이 환경 보호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첫 기조연설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강조했던 올해 CES. 행사장 역시 친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넓은 전시장을 이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해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전시장 지하에 뚫린 루프라고 불리는 터널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의 결합 등 서로 다른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빅블러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바일 로봇들이 실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면의 변화나 장애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오베드는 실내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동하기 위해서 지면의 변화에 반응하고자 하는. 한편 오늘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삼성전자 등 국내외 주요 경제인 80여 명이 참석한 MK CES 포럼이 열렸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다는 남북전쟁 당시 데니얼 하비 힐 남북 동맹군 장군은
적에게 기습을 당하는 모든 장병은 죽어 마땅하다는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말은 전 세계 군대의 야전 교범에 녹아있죠. 우리 군도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교육하는데, 그런데 동부전선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22사단 철책이 새 벽도에 또 뚫렸습니다. 재작년 같은 지역을 통해 남으로 왔던 점프 귀순 탈북민이 또 철책을 뛰어넘어 북으로 갔죠. 물론 군의 하소연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육상과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는 22사단의 책임 구역은 100km로 다른 GOP 사단의 3배쯤 되거든요. 하지만 사건 당시 22사단의 대응을 들여다보면 기강이 무너진 우리 군의 민낯을 여신이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이 철책을 넘을 때 경고음이 울리고 6분 뒤 현장에 출동한 조치반은 선명하게 찍혀있는 발자국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이상이 없다며 철수했고, CCTV 시계가 고장나 엉뚱한 화면을 돌려봤으며 탈북민이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 석 대에 5차례나 포착이 됐음에도 대대장이 특이사항을 인지한 건 약 3시간이 지나서였으니까요. 노크 귀순, 해엄 귀순 등의 장비 탓을 해온 군에 첨단 과학 정비를 설치해 줬는데도 말입니다. 철책 주변에 족적과 철책 상단 윤형 철조망에 남아있던 흰색 깃털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철책 및 주변 확인이 미흡하였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군사 전략가인 오기는 오자병법에서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그리고 조건은 오로지 군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엄정한 기강, 부단한 훈련으로 완벽한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는 우리 군의 약속은 늘상 시건이 되곤 했죠. 전쟁 승리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군이 좀 환골탈태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조의 그런데 철책이 뚫리다니 였습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렸었죠. 정부가 최대 3년간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합산에서 상속받은 집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팔라는 건데 자칫 지방 매물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맥주 막걸리의 주류세도 인상되는데 이건 대선 이후에 올립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종부세 부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갑작스러운 부모님 사망으로 물려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이나 종중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사정 고려 없이 종부세를 적용하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상속을 받은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 그 외 지방은 최대 3년까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중과세되는 등 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상속 개시. 정부는 또 사회적 기업이나 어린이집, 종중이 소유한 주택이 법인으로 취급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한편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해 1리터당 맥주와 막걸리는 각각 20.8원, 1원이 인상됩니다. 대신 인상 시기는 대선이 끝난 4월부터입니다. 정부는 또 경차 활성화를 위해 유류비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동료 욕설과 비하 행위로 논란을 빚어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심석희 선수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의지를 보인 거라 원팀을 강조한 대표팀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심석희는 빙상연맹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오는 12일 오후 첫 신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습니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선수의 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지만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베이징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통상 신문기일 이후 1,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 문제도 변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3일 빙상연맹에서 올림픽 출전 최종 명단을 받아 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석희가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야 올림픽 출전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 한결 편해지셨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볼에 닿는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4도, 모레는 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닷새째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무척이나 춥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한낮에는 기온이 쑥 올라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체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아 맑은 숨을 들이쉬기 어려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조금 해소됐지만 여전히 일부 영남 내륙과 동해안을 따라서는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춘천과 충주는 영하 9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여수와 창원은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내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주말 밤에는 중서부 지역에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